혹시 살면서 지금까지 사이코패스를 한번 만나보셨을까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섬뜩하죠. 근데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할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온순한 양의 가면을 쓰고 있는 자들이 짧은 순간에 심리적 지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보여요. 그거를 저희가 좀 구분한다든지 피한다든지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까? 이 시대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국내 프로파일러 1호이자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권일용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권일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권일용 교수님의 어떤 노하우, 경력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동안 만났던 흉악범이 1000명이라고 대면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요. 우리가 범죄자라고 하면 특별한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뭐 사이코패스야, 소시오패스일 거야, 이런 막연하고 피상적인 생각들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낄 때 멈추지 못한다면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범죄자들은 우리와 너무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제가 가장 먼저 느낀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진짜 우리가 어떤 영화에서나 보는 사이코패스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의 반응이 아예 다른가요? 많이 다르고 짧은 순간에 심리적 지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보여요. 프로파일러를 네. 그래서 범죄자들, 한 1000명 되는 범죄자들 중에 진짜 심리전을 펼쳐서 대화를 나누고 여죄를 밝히고 자백을 받은 사이코패스들은요, 치열했어요. 어떤 대답이 나올지도 모르겠고 머릿속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이렇게 밝혀야 되겠다, 이 사람의 범죄의 실체를. 그렇지만 대화가 정말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몰라요.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이런 범죄자들인데요, 자신의 통제하에 넣기 위해서 순간순간 빠른 시간에 저의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움찔움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느닷없는 어떤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이걸 들어주고 나서 다시 대화를 이끌어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잠깐씩 들거든요. 예를 들면 물 한 잔 갖다 주시고 물을 갖다 달라, 담배 피우고 싶다, 이런 요구들.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 나는 많은 것을 얻어내야 된다는 욕심부터 앞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범죄자가.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중요한 얘기가 나올 때쯤 되면 이걸 내가 꺼내놓기 위해서는 네가 최소한 나한테도 이걸 해줘야지라는 것으로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 저도 시작됐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요구할 때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해줄 수 있어, 너한테. 입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내가 물을 갖다 줄 수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네가 먹고 싶은 게 뭐니? 라고 내가 질문할 수 있어. 그건 네가 요구해서 되는 일은 아니야. 이 선을 명확하게 그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회에서 그냥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누가 사이코패스가 있을까봐 걱정이 된다면 그거를 저희가 좀 구분한다든지 피한다든지 할 수 있는 사이코패스들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한석주 씨는 혹시 살면서 지금까지 사이코패스를 한번 만나보셨을까요? 제가 많이 만나봤겠죠. 그 통계상 있다면서요. 많이 만나보셨다면 본인은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정말 한 번도 못 만났다라고 생각한다면 가끔은 혹시 나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이코패스는요, 사실 정신병질로 분류된 질병이 아니에요. 성향 같은 거라서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소위 정상이라고 하는 어떤 범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해치진 않아요. 항상 높거나 거의 없는 이 범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문제죠. 예를 들면 싫어하는 감정이 어떤 게 있으십니까? 배신 싫어하고요. 그렇죠. 배신, 분노, 우울, 불안, 이런 감정들이 대부분 굉장히 우리가 회피하고자 하는 감정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없으면 인류는 멸망이에요. 불안해야 되고 우울해야 되고 또 공격성이 있어가지고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줄도 알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그 감정들이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우리는 사회가 인용되는 어떤 정상이야 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타해의 위협이 없어요. 사이코패스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 높다라고 하는 특징은 뭐냐면 아무래도 대표적인 특징이 이제 통제와 조종이거든요. 그러면 일상에서 어떤 모임이나 또는 친구들 간의 관계를 형성할 때 자기가 늘 누군가에게 뭔가 역할을 주고 심부름을 시키는 것처럼 이번 달의 모임은 네가 장소 정하고 너는 시간 정하고 너는 음식이나 다른 친구들과의 연락을 담당해 라고 이렇게 통솔하고자 하는 행위들이 직장의 상호관계나 또는 선후배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반복된다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좀 높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좋은 말로 리더십 있다라고도 하지 않나요? 이런 통계가 또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자들 가운데 사이코패스 비율이 높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경영자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요? 리더십이라는 게 필요한데 리더십의 어떤 개념과 사이코패스가 갖고 있는 통제와 조종의 개념이 약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제적이다라는 것을 사이코패스들은. 근데 기업의 리더들은 강제적이라기보다는 리더로서의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혼동이 되어서 그런 결과들을 나타내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 그런 리더들이 정말 사이코패스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가 오래 가거나 직원들이 오래 남아있지는 못해요. 누군가는 알아채고 눈치채고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침몰을 하게 되겠죠. 다른 사람이 정말 힘들어서 못하는 상황에서까지도 그것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네가 그렇게 힘들어? 그럼 내가 해볼게 라는 것이 리더십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다른 일을 줄이고라도 그걸 네가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구나, 리더십과는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죠. 근데 그럴까? 그래도 괜찮을까? 머뭇거리는 순간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순식간에 지배해버리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럴 때 이제 대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친절하게 단호하면 돼요. 근데 제가 강연 때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친절함과 단호함을 우리는 연결을 잘 안 시키려고 합니다. 단호함은 관계를 단절한다는 것으로 자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친절한 단호함은요, 의사표현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네가 연락하고 이래 라고 한다면 아니야 정말 난 안 될 것 같아 라고 친절하고 따뜻한 말로 정말 부탁인데 친구야 오늘은 네가 하면 안 되겠니? 라고 단호하게 의사표시를 한다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진짜 얘가 끝까지 안 하겠다는데? 라는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타의 위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내가 불편할 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자기 성향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옮겨갑니다. 얘는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한테 또 통제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속이려고 할 때는 상대방을 프로파일링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뭘 필요로 하고 뭐가 부족하고 내가 지금 어떤 걸 건넸을 때 가장 반응이 빠를 것이다라는 것을 잘 찾아요.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만난 그 많은 범죄자들 중에 사이코패스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코패들 중에 강력 사건보다는 사기 사건의 사이코패스가 훨씬 많아요.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서 뭐 스미싱이니 이런 지금 현대사회에 일어나는 경제범죄, 사기범죄들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굉장히 높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은요, 예를 들면 한 집안의 재산을 사기쳐서 홀랑 다 편취를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좌절한 나머지 고통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면 잡혀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사기친 건 맞다. 그런데 내가 죽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 자기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나 같은 사기꾼한테 정신 못 차리고 사기당한 본인의 책임도 있지.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나는 사기쳤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자의 말을 듣는 순간 그렇지, 피해자도 약간 책임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잠깐이라도. 사기 피해자들이 어리석고 돈에 눈이 멀고 바보 같고 이런 분들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의 말 한마디로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를 선량한 우리들이 같이 비난하게 만드는 수법이에요. 범죄를 예방하는 본질이 달라져야 돼요. 범죄 피해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범죄를 어떻게 줄여야 되지요? 라고 접근을 해야 범죄는 줄어들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도망 다니면서 피해를 줄이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인식은, 그렇다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어떤 환경과 심리에서 범죄를 저지르느냐를 찾아서 자꾸 소고시켜주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본질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볼 포인트가 많은 말씀이십니다.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태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살다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동안 현직에서 만난 범죄자들이 굳이 나누자면 만들어지는 것이 한 51% 정도?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기질적인 문제들은 화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야 쟤는, 뭐 이런 기질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질들이 어떤 환경에 부딪혔을 때 다른 일반적인 사람보다 폭발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는 있다는 거죠. 뇌 구조가 아예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있죠. 그게 예전에 오래된 초창기 이제 사이코패스 실험이었는데, 사이코패스로 판명된 구속된 자들 중에서 미국에서 10명을 모아놓고 또 일반인을 10명 모아놓고 간혹하고 잔인한 장면을 보여줬는데, 보통 일반인이야 라고 분류된 이 사람들은 우리 뇌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부위가 갑자기 막 빛을 발하면서 반짝반짝 자극을 받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이코패스로 판명이 된 범죄자 10명은 한 명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태어났다. 아니면 그 부위가 굉장히 작다. 이런 연구들이 초창기에 시도가 됐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사실 그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이코패스인데 이렇게 좀 모호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거고 결국은 정신병질로 분류하기 위한 어떤 기준들이 모호하니 성향과 성격 범주 안에서 사이코패스를 이해하자. 이렇게 하죠.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본 결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뭐 발견하고 찾아내고 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발견하기 쉬운 예들이 아마 나르시시스트나 뭐 소시오패스나 요새 얘기 많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 유형인데 이런 사람들도 범죄를 저지를 비율이 다른 사람보다 좀 높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신 나르시시즘이나 소시오패스는 결국은 반사회적인 성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성향들은 사실 성격장애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 또 일반인들도 이런 성격장애에 분류되는 성격들은 사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장애를 보면 A, B, C 세 개의 클러스터가 있는데 한 클러스터에 한 서너 개씩이 있으면서 붙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굉장한 나르시시적인 감정을 갖고 있으면서 경계선적 성향을 갖고 있으면 감정이 막 급격하게 변하면서 자기 우월주의 막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강박성과 붙어 있고 이러면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이 돼요. 그 특징이 뭐냐면 불안이거든요.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할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강박적이야라고 하면 매 막 정리하고 손 씻고 이런 것만 연상하잖아요. 이게 확대된 실제 불안에 의한 강박은 상사한테는 저 정도야? 라고 할 정도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심한데?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직급이 낮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그런 사람한테는 와, 너 정말 이러면 안 돼 라고 할 정도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강박적인 사람이에요. 왜? 어떤 두려움이냐면 자기가 늘 지금 인정받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윗사람한테 잘하고 밑에 사람을 괴롭혀서 성과를 내서 자신을 그 장소에 놓아두는 심리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 그런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이코패스가 연쇄살인범이라는 공식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성격장애가 반드시 범죄와 연관되어 있어 이렇게 보는 것은 위험한 접근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야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면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이 나온 이유가 그런 성격장애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는 타고난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범죄가 연구됐는데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막 연쇄살인을 끔찍하게 저지르는데 이건 뭐지? 근데 정말 우리와 다를 바가 없으니까 뭔가 달라야 돼 라고 만든 개념이 사이코패스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용어를 바꿔서 뭐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이렇다기보다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평소에 그런 사람들이 행동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많이 달라지는 그런 게 있다면 뭐를 할 때 우리가 그걸 좀 보면서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친구들이 뭐 저녁에 맥주 한잔 하면서 우리 같이 축구 보고 놀까? 라고 하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 아니야 나는 내일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니까 너희들끼리 놀아 라고 하면 내가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을 내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내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뚜렷하지 않거나 부족하다면 그냥 그 상황에 지배당해서 그 상황에 나를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징어 게임이에요. 상황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철저하게. 자기 이미 많은 목표를 잃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고립되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게임에 참여하는 거죠. 정말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 내가 노력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씩 갚아나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누군가의 지지를 받고 내가 또 누군가를 지지하는 이런 유대관계가 있다면 상황에 휩쓸리지는 않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뭐 친구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막 마음대로 조종을 하듯이 이게 이제 정말 나쁜 건 그 사람의 심리적인 타격을 주는 것도 나쁘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범죄로 변하기도 하잖아요. 가스라이팅은 범죄가 목적이에요. 그럼 거기서 범죄로 넘어가는 그 변곡점이 있습니까? 이 사람의 말에 따라서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지? 평소에 나는 안 그랬는데 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드는 심리를 구분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동조해요. 자발적으로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궁금하고 호기심을 갖고 동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기 시작해요. 동조는 자발적인 거고 순종은 약간의 지배가 있는데 나하고 좀 의견이 다르지만 따르는 게 순종이고 마지막 단계가 그러다 보면 이제 복종하게 되는 거죠. 가스라이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이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또는 이 사람의 의도에 맞추기 위해서 하기 시작을 하면 어떤 일도 저지를 수 있어요. 그 변곡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문제는 그걸 자기 스스로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이미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변 사람들이 알려줘야 됩니다. 첫 번째
번째 특징은 그 사람이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해요. 특별한 이유 없이. 이건 뭐냐?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 자기 말만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다 하나씩 떼어냅니다. 쟤도 너한테 좋은 애가 아니고 쟤도 너한테 좋은 애가 아니고 쟤는 딴 데서 네 욕하고 다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군요. 그래서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범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세 자매가 그동안 자기 어머니와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한 여성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친엄마를 8시간 동안 폭행을 합니다. 가스라이팅 제정신이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세 자매는 지금도 가스라이터를 저분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조언이야, 충고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런 세자매 같은 사람이 만약에 내 주변에 있다면 저 같은 일반인들이 먼저 알아차리고 정신을 차리게 한다든지 끄집어내온다든지 가능합니까? 굉장히 힘들죠. 힘든데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동 대응을 하시는 것이 제안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건 뭐 신고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아끼는 주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또는 현재 상황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누군가 내가 너무 친하고 이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내가 혼자 진심으로 가서 충고하면 벗어나겠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반드시 신고만이 해결 방법은 아니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지배에 의한 범죄는 빠져드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인지되었을 때 벗어나는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주변 사람들이 그런 징후들, 자꾸 친구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멀리하고 의사결정을 잘하던 사람이 머뭇거리거나 주저한다, 이런 특징을 보이면 의심을 한번 해볼 만하죠. 너 요새 나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니? 친하게 지내는 사람 누가 있어? 라고 해서 실체를 밝혀낼 수도 있죠. 이런 사이코패스라든지 혹은 뭐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휘둘리지 않고 자기를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 혹은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게 마음을 내가 강하게 먹어야 돼,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 스스로 놓지 않을 거야 라는 것만 갖고 있어도 누군가 내가 이상 증상을 보이면 말해준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예방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그거를 막 눈치채고 프로파일러처럼 이 사람 사이코패스구나, 날 통제하려고 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이코패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종류의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다르게 생각을 하나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를 선택하는 과정,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과정, 그다음에 범행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와 모습, 그다음에 증거를 인멸하는 이 과정이 일반적으로 다른 목표, 예를 들면 뭐 금전적인 이유, 분노, 치정, 원한, 이렇게 벌어지는 범죄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이에요.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들에 맞춰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그너처라고 하는데, 이 시그너처를 찾아내는 것이 프로파일러가 굉장히 힘들게 얻어내는 범죄자의 심리 중에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정남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시그너처는 뭐냐면 피해자의 고통을 보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을 항상 돌려세워서 공격할 때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는 것이 이 범죄자의 시그너처입니다. 특징도 있습니까?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기억력이 아주 좋아요. 특히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요,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생긴 피해자를 공격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연히 이 사건도 네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범죄자는 이 사람 잘 모르는구나, 수사관이 라고 생각해서 슬쩍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가 맞춰봐, 이런 거죠. 퍼즐을 맞추듯이. 그래서 유영철 사건 때 가장 대표적으로 소위 이문동 사건이라고 해서 정남규가 저지른 사건을 내 거다라고 자백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었어요. 너 유영철이 자백한 거, 현장 검증하는 거 봤어? 어떤 감정이 들었냐? 너무 화가 났다는 거죠. 화가 내 건데 왜 지가 자랑을 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의 변화들과는 너무나 달라요. 근데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면 사이코패스들은 기본적으로 언변이 되게 좋겠네요. 근데 그거는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정남규 같은 경우는 말을 굉장히 어눌하게 하면서 의사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유영철이나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범행을 저지르는 당시까지도 피해를 당하는지 모르게 만들 수 있는 임기응변과 대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정남규는 좀 달랐죠. 그런 걸 보면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사이코패스 범죄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을 계속 교묘하게 속이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죠. 아니면
머리가 좋다는 생각은 드시나요? IQ가 좀 높다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저는 일반화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면 뭐 IQ가 높아서만 이런 선택과 이런 증거인멸을 했을까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범죄자들을 프로파일링하기 위해서 깊은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너무나 많이 이해하신 나머지 감정적으로 좀 응원하게 되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상담 심리학에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경계하는 부분이에요. 그건 이제 감정 전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경계하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접근을 하거든요. 프로파일러는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범행 동기가 형성되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뿐이지 공감되어 갖고 감정이 교류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유명한 니체의 말처럼 악의 심연을 너무 깊이 들여다보지 마라. 악의 심연도 너를 보고 있다. 그게 제가 프로파일링 처음 시작할 때 그 문구를 제 책상 앞에 붙여놨었어요. 이제부터 내가 걸어갈 길은 악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일인데 과연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까? 그럼 반대로 그 사람들이 프로파일링을 하는 권일 교수님한테 협박을 한다든가 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까? 있는데 두려운 감정은 없었어요. 두려움보다 앞서는 건 뭐였었냐면 그들의 정보와 범죄가 동기화되는 과정을 빨리 분석을 해서 유사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빨리 범행을 차단하고 범인을 검거하자. 이런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두렵거나 생소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 사람과 대화를 왜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 끝없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왜냐면 어떤 경우에는 그 범죄자가 저지른 행위를 직접 보고 나서 면담을 하잖아요. 그 행위는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잔혹 행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행위를 저지른 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것을 붙여서 봐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았었죠. 여태까지 만나서 직접 대면하셨던 나쁜 범죄자들 가운데 섬뜩했던 건 누구였나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정남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모든 범죄자들이 다 섬뜩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는 큰 범죄, 작은 범죄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분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자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끼는 어떤 감정들 가장 섬뜩하다라는 것은 너무 다르지 않을 때 섬뜩함을 더 많이 느끼죠. 너무나 온순한 양의 가면을 쓰고 있는 자들이 그런 잔혹 행위를 저지르고 나서 저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는 오히려 섬뜩하죠. 그럼 이제 나쁜 놈들한테 당하는 사람들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우리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조심을 하려는 차원에서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당합니까? 사실 그것이 없어요. 그게 가장 두려운 부분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지금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를 많이 내잖아요. 그런 통계들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어느 연령대가 유의미하게 많다면 예방 교육을 그 연령대에 집중할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만 얼마 전에도 보니까 최근에는 10대와 20대가 가장 많아졌어요. 5, 60대가 워낙 많은 홍보와 예방과 이런 교육이 지금 몇 년간 집중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런 효과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대는 법률적인 문제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위험성, 이런 것에 부닥치게 만들어가지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40대, 50대는 이건 내가 교육도 받았지만 이런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본인이 차단하는 단계까지는 이르렀는데 취약하다는 거죠. 20대는 어떤 위협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들도 해요. 아이들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딥페이크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수법이 있냐면 해킹을 해가지고 무작위로 학생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네 얼굴이 지금 도용되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어. 나는 그걸 지워주는 사람이야. 그러면 빨리 이게 좀 확산되기 전에 해결을 해야 돼. 근데 너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 네 전화번호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되니? 그리고 확실히 네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네 얼굴 영상과 신체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줄래? 아이들은 그냥 보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지, 지금 나를 도와주는 선량한 사람한테 나의 개인정보를 다 보내줘요. 그렇게 해서 딥페이크가 또 생성되는 이런 박순환의 교묘한 수법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럽기 때문에 그 사람 말에 속아서 피해를 당하죠. 두 번째는 내 스스로 이걸 빨리 잘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어른들한테 기대기 전에 그 아이들의 심리를 범죄자들이 이용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히려 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이들이나 피해자들의 통계가 어떨까, 여기에는 자신은 없어요. 저는 특히 지금 현대사회의 범죄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다 디지털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훨씬 많기 때문에 대상이 점점 더 일반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수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루밍을 당하는 문제도 접근을 할 때 어른들이 해주지 않은 따뜻한 말들을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수개월간. 그럼 아이들은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부모들은 어때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고 혼도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정말 마음을 주는 경우들이 생겨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이 잘못하고 있냐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잘 소통할 것이냐를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잔소리하고 회초리 때리고 혼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왜 그런지 아이들과 소통이 되면 아이들은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한테 접근해야 돼요.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힘들면 얼마든지 아빠한테 얘기해. 엄마한테 얘기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아빠가 도와줄게. 여기는 심각한 실수가 있어요. 내가 다가가서 아이의 힘든 걸 찾아야 돼요. 아이가 힘든 걸 나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아이든 힘든 거를 힘든 부모님한테 말하기가 힘들어요. 아이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어요. 우리 부모가 힘든 걸 알아요. 근데 내가 힘들다, 친구들하고 관계가 안 좋다, 누군가에게 지금 막 힘든 일들을 당하고 있다, 이거 부모한테 말하지 않아요. 부모가 아이들을 소통을 통해서 찾아내줘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 저도 많이 그런 것들을 실패했는데, 팁은 뭐냐면 찾을 때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을 질문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오늘 뭐 했니? 학교 갔다 왔지. 학교 가서 뭐 했니? 공부하지. 근데 오늘 배운 과목 중에 제일 싫어하는 과목 뭐니? 이렇게 질문하면 뭔가 이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를 엄마나 아빠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막 하소연해. 나 사실 이 과목 되게 싫어했다. 선생님이 싫어? 과목이 싫어? 왜 싫어?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말, 불만과 불평을 내가 자꾸 질문하죠.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딸, 너 무슨 과목 좋아하니? 이제 시도해보겠다는 거지. 나 국어를 좋아해. 네가 국어를 좋아했구나. 아빠가 몰랐어. 근데 성적은 왜 그 모양이니? 맞아요. 바로 글로 이렇게 이어가요. 시작을 해.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 아빠가. 그리고 사람은 성적 더 오를 수 있잖아. 아, 그랬구나. 공감해. 이런 평가도 최대한 대화 초기에는 자제하는 게 좋아요, 아이들은. 지금 아빠나 엄마가 내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구나를 생각하지, 그래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도 이렇게 생각해, 막 이렇게 하면 지금 엄마나 아빠가 좋아하는 말을 자꾸 만들어.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어쨌든 이런 종류의 범죄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이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켰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남을 이용해 먹고 나쁜 마음을 가지려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좀 지킬 수 있는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당연히 이해하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진짜 힘들지만, 조금 생각을 바꿔보면요, 내가 혼자 감당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이 대응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훨씬 두려움은 저는 이겨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식을 좀 가져야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또는 우리 모두가 내 가족만 아니면 돼, 또 내 아이만 아니면 괜찮아,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여기를 좀 확대시켜서 내 아이뿐만 아니라 내 아이가 좀 건강하게 지내려면 다른 내 아이의 친구들까지도 우리가 같이 돌볼 수 있는 눈들을 가져서 주변을 돌아본다면 그게 예방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시면 음악회도 하고 이런 문화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것도 범죄 예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역 주민들이 일단 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구나.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면서 너무 만나는 기회가 이웃이라는 것이 희박해지지만, 그런 문화센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지역 주민들이 자주 모여서 보면서 내가 같이 사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들이 익숙해지면 친숙해지거든요. 오늘 이 얘기의 핵심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군요. 결론은 그거예요. 악은 어떤 형태로든지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은 그냥 악이에요. 이 선은 어떤 실체냐? 선의 모습은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같이 대응한다면요, 어떤 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자, 진짜 대가들의 고급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프로파일러 1호 동국대학교 교수이신 권일용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선한 사람들 사이에 맺을 수 있는 선한 영향력, 선한 연대, 이 관계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